여러분,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죠. 예. 이런 전문가들이 부채에 대한 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다 이거죠. 게다가 경제수장 4명이서 만난 것을 두고 진짜 부채가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친다 이러면 정부는 부인하기에 바쁘다. 경제 위기 안 닥친다. 우리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데 지금은 오히려 말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니 회색 코뿔소니 밀물이 들어올 때 개펄로 들어가는 형국이라니 이런 아주 경고성 이야기들이 계속 날라오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금융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단 가계부채가 많기도 많지만 1805조 9천억 원 2분기입니다. 가계부채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105.6%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80%를 넘어서면 소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소비를. 그런데 105.8%면 당연히 소비를 많이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소비에 대한 위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위기. 여러분 소비를 줄이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지금 원가 상승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원가 상승이라는 게 원자재에 대한 상승도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준조세에 대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몸소 겪으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비는 안 일어나고 기업의 성장은 둔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갈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가 상승을 하니까 최종 제품의 가격은 올려야 되겠고 성장은 안 되고 소비는 안 되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상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 교수는요. 바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을 하면서 핵심을 어디에 뒀나 하면요. 바로 성장률은 제로인데 종합주가지수는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의 카르멘 라인하트,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쓴 이번은 다르다 이 책을 예로 들면서 이 하버드 대학의 카르멘 라인하트나 케네스 로코프 교수는 경제 위기에 대한 연구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만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는 대부분 부채 위기에서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다가는 바로 위기가 온다는 게 김정식 교수의 경고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합주가지수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만큼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는 만큼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최근 1년 동안에 60%나 급등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게 김정식 교수의 충고입니다. 이 사이에 종합주가지수가 60% 올라가는 이 사이에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예, 코로나 사태 이후에 8%가 넘게 증가했고요. 심지어 그전에 4%에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늘어났다. 4년 전과 대비해 보면 30%나 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30%나 늘었다. 게다가 말입니다. 부동산은 또 어떠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은 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어쩌면 완전히 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성장에 뒷받침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했다. 여기에 바로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맹점이 있다. 결국은 성장에 따른 가격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품이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금리 인상기가 이렇게 오면 여기에 이제 아주 겁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세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06년부터 볼까요? 2016년 2016년에서 17년, 18년, 19년까지 19년까지라고 봐야 되나? 19년 7월까지 금리 올린 거 보세요. 금리 올린 거. 금리 올린 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쉼없이 올려요. 쉼없이. 이게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였던 미국의 금리 인상 방법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신흥국을 봐준다든가 신흥국의 어떤 예상을 좀 막아준다든가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올렸다가 내릴 때는 또 그냥 내립니다. 그야말로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바로 이런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어떤 행태들이 결국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게다가 우리는 성장률이 제로잖아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 주식이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가 폭등하고 연쇄폭등이죠. 연쇄폭등을 할 때 과연 얼마나 버티겠느냐 하는 게 김정식 교수의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 올리고 있어요. 우리도 따라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과연 그만큼 따라가면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만큼. 그러면 미국이 계속 금리를 그렇게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에 대한 문제, 연쇄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분석한 것으로 보면요.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분석을 합니다. 물가가 문제다. 물가가 5월에 5%, 6월에 5.4%, 7월에 5.3%, 8월에 5.3%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고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긴축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8월 26일 날 0.25%를 올려서 우리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0.75%. 그런데 이것도 늦었다고 이야기할 정도, 이것도 늦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연쇄 금리 인상, 여기에 따르는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 이것도 또 시장의 거품 제거에 대한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의 금리 인상도 주지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금리 인상.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도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종합 주가지수나 혹은 부동산의 어떤 거품 붕괴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냐? 국가 부채에 대한 충격이 더 클 거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7.2%, 이건 문제없다 이야기하거든요. 문제없다. 그런데요, 이게 국가 부채 비율이 적어도 무너진 나라가 있습니다. 1982년에 멕시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2%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발생했어요. 42% 수준인데. 2001년에 아르헨티나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국가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쩌면요,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나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하고 우리를 비교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나 대한민국 똑같이 이머징 마켓입니다. 투자가 쉽게 말하면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의 고수익이란 뜻이에요. 충분히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결국 가계부채가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게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연쇄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긴축 발작이 발생을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만큼 돈이 사라지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 여기에 비투하는 사람들도 우리 금리 인상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좀 더 나아가면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을 하니까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집을 투매하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부딪히면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그게 경제 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가장 빨리 줄이는 게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가게에 있는 구성원들이 돈을 벌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도 빨리 와야 된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신노동 정책을 써서는요, 일자리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안 만들고 맙니다. 노조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면서 기업들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김정식 교수도 이야기를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점점 충격 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